29번. 다음 한국주택금융서 제공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시험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무상은 중요하겠죠. 아까 우리 한국주택금융서 하면 보금자리 론을 봤죠. 보금자리 론 이전 단계 무주택 서민에게 디딤돌 대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은 자 1. 신청 대상 대출 신청일 배우자 합산 총소득 연간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는 7천만 원까지 민법상 성년 세대주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대출 금리는 만기별로 소득 수준별로 차등한다고요. 그러면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가 낮겠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을 겁니다. 대출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이렇게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부터 3개월 이내 하시면 되고 대출 금액은 주택담보가치 최대 70% LTV 70%까지 최대 금액은 2억. 자, 그거 기억하지 맙시다. 그냥 럭하게 가시면 돼요. 자, 5번 대상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서 주택 가격이 9억 초과이겠습니까? 6억 초과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말하면 돼요. 6억. 우리 집 살 때는 6억, 팔 때는 9억이 됐죠. 69. 우리 세법에서도 1억에서 6억까지 살 때는 1%, 6억 초과 9억까지 살 때는 2%, 주택은 9억 초과 주택은 3%, 69, 1, 2, 3 이렇게 하듯이 요 사는 것은 수요 여자, 파는 것은 공급이다. 곳곳에 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6억, 9억, 6억, 9억. 6억입니다. 그래서 틀렸지. 그 다음 30번. 다음은 투자한 A 1년 동안 현금 흐름 제시 순현가 수익성 지수 각각 얼마이냐. 단 투자의 할인율이 5%입니다. 자, 할인율이 5% 돼. 자, A 부동산인데 지금 3천 투자해서 1년 후에 4,725만 원 현금 유입이다. 자, 할인율이 5%죠. 그럼 나누기 얼마인다? 1.05 이렇게 하면 되죠. 1 더하기 5%니까 1.05. 자, 계산기 4712 나누기 105 하면 얼마 나온다? 4,500만 원쯤 눈치학적으로 봐도 그래 되겠네. 그럼 현금 유입 현재 가치가 4,500이고 현금 유출 현재 가치가 3,000이니까 순 현재 가치는 1,500이죠. 1,500. 수익성 지수는 이렇게 나눠본다니까 4,500 나누기 3,000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면 되지. 1.5이다. 그래서 1번 답. 계산형이 사실은 더 빠르고 또 정확도가 높습니다. 31번 부동산 입지 선정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맞는 것은 중량 감소 산업. 우리 원목, 원석, 시멘트 공장처럼 100kg을 나무를 베어다가 가지치고 잘라내고 벗기고 해서 50kg 가구 완제품 나온다면 중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때는 수송비로 볼 때 원료 수송비가 크니까 원료 옆에 원료를 싣고 오게 하면 수송비 많이 드니까 원료 옆에 공장 원료 지향 입지하면 가볍게 50kg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면 되니까 수송비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은 무거운 쪽으로 공장 땡겨가면 되죠. 원료 지향 반대로 중량 첨가 산업이라면 당연히 시장 입지해야 가벼운 원료를 싣고 오게 하면 됩니다. 수수비가 절약되니까. 그런데 시장 입지다 했으니까 땡 틀려버렸지. 커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 최소 요구치가 적어야죠. 지하 도달 부분보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트윈엔의 입지로는 지대란 토지 임대료란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 생산비 전략이 지대 아니고 수송비 전략이 추가 지대로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수송비 틀렸다.
그 다음 4번 허프의 소매 지역 이론은 거시 분석. 틀렸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부칙은 거시. 전체 A 도시, B 도시 이렇게 비교한다 했습니다. A 도시, B 도시, 때로는 C 도시, 작년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A 도시, B 도시이지 허프의 한글 모형은 도시가 아니고 뭐다? A 점포, B 점포입니다. 그래서 여기 크다, 여기 미시다. 허프는 미시다. 이렇게 연상으로 기억하셔도 좋다 이랬습니다. A 점포, B 점포가 미시, 적다 하나하나 보는 미시. A 도시, B 도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거시, 훨씬 크다. 거시. 그래서 허프는 미시 분석으로서 고밀도 시가지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특정 지역에서만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므로 상가는 소비자 기호나 소득 관계 참작하여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뒤에 소비자 기호, 소득 관계 요건 한 사람 삼수인은 삼식이 편이다 이랬죠. 그래서 뒷말은 또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시를 미시 고치면 된다. 자, 5번 공간 균배 원리에서 수요의 교통 비탄력성이 클수록 분산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입니다. 교통비 탄력성이 크면 자, 우리 요 A라는 가게가 있는데요. 요 B라는 가게가 바로 옆에 입점하니까 우리 단골 손님이 B 이게 입점이 생기니까 단골 손님 절로 가버린대. 그러면 같이 입지하면 안 되죠. 이때는 멀리 떨어져라. B 너는 저 멀리 떨어져야 한다. 어쨌거나 분산 입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골 손님이 옆집에 새로운 상점이 생기니까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 차 몰고 오다가 절로 드라이브해서 가버려요. 그럼 탄력적이죠. 움직이잖아요. 우리 단골 손님이 옆집으로 움직입니다. 갑니다. 이때는 같이 있으면 안 되죠. 분산 입지 떨어져라. 맞습니다. 그래서 맞다. 32번 다음은 주어진 연복리 계수표를 활용해서 화폐 시장 가치, 미래 가치를 계산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XX. 자, 잘못된 것은 아들 셋, 딸 셋 나와 있습니다. 아들 셋, 딸 셋. 자, 1번 100만 원의 5년 후 미래 가치는 자, 100만 원 현재 일시불 알고 요거 5년 후에 미래 가치 알고 싶다. 그러면 일미죠, 일미. 일시불의 미래계수 곱하면 되잖아요. 자, 일시불의 미래계수는 이자율이 10%라 했으니까 얼마다? 1미 1.61 첫째 딸이죠. 첫째 딸 1미 맞네. 1미 두 번째, 어떤 정년퇴직자가 연금으로 매년 100만 원씩 받을 경우 자, 연금 100만 원, 연금은 압니다. 그 다음 이거 쓰지 않고 5년 동안 계속해서 적립하여 5년 동안 적립해서 이거 미래가치 알고 싶다 이 말이죠. 연미지. 연미. 연금을 알고 미래가치 알고 싶다. 연미. 그래서 연금 미래계수 주의 둘째 딸 6.25 맞지? 맞네. 그대로 읽으면서 앞에는 아는 것, 뒤는 과거죠 싶은 것. 그 말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어떤 정년퇴직자가 연금으로 매년 100만 원씩 받을 경우 이것을 쓰지 않고 5년 동안 계속해서 적립하면 자, 100만 원 연금을 압니다. 적립하여 하면 100만 원에 이것도 연미인데 연금을 알고 그 미래 가치를 알고 싶다. 연미인데 연미. 그 연미인데 연미가 안 쓰면 연미는 몇째 딸의 역수다? 둘째 딸의 역수는 둘째 딸이 출장가 없으면 셋째 딸 물건나무 시야가 오면 되잖아요. 감체 기억계수 역수다. 즉 나누기다. 이러면 되지.
둘째 딸의 역수는 셋째 딸. 그래서 3번도 맞다. 자, 4번. 어떤 정년퇴직자가 매년 연금으로 5년 동안 받게 되는 경우 이를 매년 받지 않고 일시불로 수령한다면 연금 100만 원 알고 이 연금들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죠. 그죠? 연금 현재 가치, 연금 현재 가치 구하면 됩니다. 연현이 와 있는 연현이 1.61, 1.61은 연비잖아요. 연현이 얼마다? 3.79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5번. 100만 원을 저당 대출 받은 후 5년간 10% 상환할 경우 매 기간 저당 지불액은 100만 원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 되니까. 자, 저당 상수는 셋째 아들 0.26 맞죠? 저당 차입 현재 가치는 알고 상수 연금을 구하면 된다. 자, 합해 시험 같이 그것도 시험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당 상수 특히 셋째 아들 잘 받으시고. 자, 33번 K 도시 인근 A와 B 두 개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을 적용할 경우 B 할인점 이용객수 구하라. 공간 마찰 개수 이고 도시 인구 80%가 할인점 이용한다. A, B. 자, A 할인점은 크기가 얼마입니까? 2,700이고 B 할인점은 잘못 적혀서 5,000입니다. 5,000. 인시할 때 잘못된 게 5,000. 점수 답이 안 나왔겠어요. 5,000입니다. 5,000. 그 다음에 거리는 C도시에서 A도시까지 거리는 3km네요. 3km 제곱이고 그 다음에 C도시에서 B도시까지 할인점까지 거리 5km 제곱. 그래서 이게 3, 3은 9니까 3이고 5, 25니까 2, 2배네. 3대 2죠. 3대 2면 얘가 60%고 제가 40%죠. 요게 60%고 3대 2로 싸운다. 우리가 60% 너가 40%다 이 말 아닙니까? 60% 대 40%. 자, 퍼센트로 환산하면 대체로 빠르다 이랬습니다. 여기저기 계산형에서 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빠른 속도로 60%, 40% 이거 2를 곱하면 양쪽에 2를 곱하면 3이는 6이고 양쪽에 2를 곱하면 이거는 4입니까? 60%, 40% 맞지? 자, 인구 10만 명인데 80%가 할인점을 이용하니까 0.8 그러면 8만 명이고 8만 명 중에서 어느 할인점? B 할인점 가는 인구니까 40%니까 48, 32, 32,000 정답. 1번 답이다. 하여튼 이 식을 써놓고 나면 답이 나왔다 하는 것은 이렇게 써놓고 나면 답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빠른 속도로 적용하시면 된다. (34번) A도시 기반산업 인구수가 10만, B기반산업 인구 30만. A도시 경제기반 성수가 얼마냐? 기반산업이 수출 특화 산업 인구 아닙니까? 그게 10만 명이고 비기반 수입 요리산업이 30만이다. 그럼 몇 프로예요? 몇 프로? 기반산업이 몇 프로 차지할까요? 몇 프로? 총 4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니까 4분의 1이지 4분의 1. 기반산업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면 몇 프로다? 피자 한 판에 4분의 1 먹었다.
25%죠. 25%. 요게 25%가 기반 산업 비율이다. 기반 산업 비율 분의 1 하면 이게 성수 아닙니까? 성수. 제가 항상 우리 투자론 할 때도 수익률 분의 1 물건 한번 씌우면 성수다 이랬지. 성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25% 분의 1은 얼마다? 피자 한 판을 25%씩 짜으면 몇 쪽 낸다? 4쪽. 이게 답이라고 했어요. 기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기반 산업 성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 투자론에서 그대로 응용해가지고요. 수익률 역수 분의 1 하면 요게 성수다 이렇게 전에 우리 얘기했습니다. 그 그대로 이 논리대로 쓰시면 되고 곳곳에 성수화 곱하는 수로 만들어 놓은 게 학교는 여기저기 엄청 많다. 일상에서도 엄청 쓴다 이랬죠. 일상에서 성수란 말은 안 쓰더라도 실제 성수로 엄청 쓰고 있습니다. 자, 35번. 다음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 기준 시점에 미리 정하여진 때에는 우리 시험 날짜가 10월 27일 미리 정해졌죠. 가격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1월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가격이 조사가 불가능할 때는 안 되죠. 그게. 가격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가격조사가 가능한 시점을 기준평가 시점으로 해야 되지. 상식적으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행한다. 원칙적으로 개별평가 이랬죠. 다만 2개 이상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으면 일괄하여 평가해야 한다. 맞죠? 원칙 개별평가 예외로 아파트 한 채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가 건물만 사고 판 것이 아니라 땅하고 같이 사고 판 거죠. 그럼 이 아파트를 평가할 때는 토지 건물을 일괄 평가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용도상도 불구보이고 일체로 거래되고 일반적으로 이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괄 평가한다. 맞습니다. 현황 평가는 대상 물건, 상태 구조, 이용 사항, 제한 물건 부착, 환경, 점유 상태 등을 현재 있는 사항 그대로. 자, 우리 현황 평가 대표로 건물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토지만 평가하는 우리 건부지 평가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건부지. 건물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지 평가하는 이걸 현황 평가라 했지. 현황 평가.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합니다. 현황 평가 맞네. 4번 한 개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 하면 가치가 다른 것별로 구분평가해야지. 김태희 씨가 얼굴만 보험가입한다. 얼굴하고 다리하고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 얼굴만 평가를 해서 보험가입. 박지성 선수가 오른쪽 왼쪽 다리만 보험가입한대. 그럼 다리하고 팔하고 가치가 다르죠. 다리만 가치 평가하는 게 맞지. 또 건물만 보험가입한다. 토지만 보험가입한다.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하고 다르잖아, 그죠? 건물만 평가해서 손해보험 가입 이런 거 다 구분 평가하는 거 맞습니다. 5번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다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함 조건이 수반할 때는 자 그게 이제 그런 목적이 주로 우리 예를 들어서 건물만 태풍으로 무너졌다. 그러면 땅은 두고 건물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각종 보험 금액을 계산한다거나 또는 토지만 일부 수용됐대. 요만큼 내 땅 중에서 일부만 수용되면 도로 확장 공사로 이거 특수한 목적 합리적 조건에 성립하면 수용 보상가
수용된 부분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래서 1번이 확실히 틀렸다. 기준평가 시점은 기준평가 가격조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돼야지 가격조사 할 수 없는 것은 당연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36번. 감칙에 의한 원칙적 물건별 감정평가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맞죠? 임대인이 주변의 시세 보고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 맞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새차 거래가 많다, 중고차 거래가 많다. 새차는 보통 원가로 코스트로 가산해서 마진 가산해서 이렇게 판매 책정을 주로 합니다만, 헌차는 거래 사례가 많죠. 거래 사례 비교법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가수원 땅이죠. 땅. 토지도 원칙적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예외로 조성지, 매립지는 조성원가, 매립원가로 원가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돈 많이 버는 땅은 수익환원법 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맞네. 그 다음에 건물은 건축 코스트, 원가가 있죠. 코스트, 원가법. 코스트, 원가법 원칙이다. 건물 원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이 원가 계산할 때 우리 제곱미터 당 원가 얼마냐, 실무상도 단위 비교법 이런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곱하기 내가 1000제곱미터를 건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제곱미터 당 뭐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제곱미터 100만 원 같으면 1000제곱미터 곱하면 총 토탈 코스트 이렇게 나오겠지. 토탈 코스트. 이렇게 실무상도 이렇게 많이 쓰니까. 자, 영업권은 영업을 해야 되죠. 영업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업한다 이 말은 수익환원법이죠. 그 영업권은 원가법이 아니라 수익환원법. 영업을 해야 가치가 있으므로 틀렸죠. 자, 이것도 우리 시험 잘 나오죠. 자, 우리 106페이지 있습니다. 106페이지 있지만 이미 다 하신다고 보고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다음 37번. 자, 37번. 거래 사례 비교법을 위해서 감정평가할 경우에 있어서 사례 자료 선택 유의사항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1. 이 시장에서 마켓에서 거래 사례를 채택했는데 유의할 사항. 자, 1번. 거래 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 또는 정상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정상가는 이게 만 원인데 제곱미터당 거래 사례가 만 원에 거래되면 좋지. 정상 거래됐으니까 사정 보증은 할 필요가 없잖아. 아예. 그죠? 그렇게 사, 시, 지, 계 중에서 사자는 떼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 사례가 언니 동생 사이 거래하면서 20% 할인해가지고 8,000원을 거래했다 하는 이 사정이 개입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사례 채택해가지고 일단 정상화 시켜주면 되죠. 그지? 그 100분의 100에서 사례가 20% 할인 거래됐으니까 20을 빼면 8분의 10 아닙니까? 8천만 원 곱하기 8분의 10 하면 만 원. 이렇게 정상가가 살아나옵니다. 이렇게 사정 보증할 수 있으면 돼요. 8,000원 이게 선택이 된다. 그런데 국정원에 끌려가가지고 이 밝히면 죽었다. 이 8,000원 거래된 거는 맞는데 이 사정이 얼마 돼 있는지 개입된 이걸 모른대요. 그럼 이런 사례는 채택하면 안 되죠. 정상화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2번. 사례 가격은 기준평가 시점에 있어서 가격으로 보증이 가능한 것이 한다. 이게 사정 보증이 가능해야 한다. 당연한 말씀. 그 다음 3번. 동일 수급권 내에 인근지역 또는 유사지역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관계되는 것이 한다. 그렇죠. 하나의 마켓. 그렇죠. 항상 그랬죠. 우리 하나의 시장에서 사례를 선택하지 다른 시장에서 가져봐야 소용이 없지. 그 다음 4번. 개별적 요인 비교가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예컨대 나지와 건부지는 유형을 달리하므로
사례자료 채택하기가 어렵다.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게 땅인데 사례는 보니까 토지, 건물 함께 거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됩니다. 그죠? 배분하면 되지. 토지, 건물 같이 사례가 있으면 이 건물은 빼고 땅에 배분하여 땅 금액을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배분해서 쓰면 돼요. 땅을 평가하고 싶은데 땅만 거래된 사례가 없고 토지, 건물 함께 거래 사례가 있대.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토지에만 배분하여 비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다. 4번이 X. 5번 대상 물건 목조 건물이고 사례 물건이 목조 건물이 아닌 철근 건물이다. 개별적 요인 비교가 곤란하므로 사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 자, 옛날 목조 건물 건축할 때 목수를 했잖아. 목수. 철제 건물 건축하는 주택 전문가를 철수라 해야지. 철수. 철수 어디가 붙어? 근데 목수가 진 목조 건물하고 철수가 건축한 철 건물하고 거래 사례 비교하면 안 되지. 이게 전혀 다르니까. 3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건물의 수익 가격을 구하면 얼마냐. 자, 예상 연간 총소득이 2천만이고 인근 지역의 평균 공실이 5%. 공실은 감초. 늘상 들어갑니다. 공실. 빠른 속도로 계산. 자,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2천만 원인데 공실이 5%이므로 5에 10. 100은 빼고 그러면 1,900이 이게 유효 총소득입니다. 자, 영업 경비가 얼마다? 운전 경비는 유효 총소득이 40%니까 그러면 60% 요놈 곱하기 1 빼기 40% 하면 60%지. 60%를 0.6을 곱하면 이게 바로 순영업소득이지. 6, 9, 54. 6일은 6. 114입니까? 114. 1140원. 요게 꽃순이고 나누기 환원 이율. 자, 자본 수익률이 5%고 자본 회수율이 2.5%다. 두 개 합치면 되죠. 자본 수익률은 땅처럼 강가비가 없는 상태고 자본 회수율은 건물처럼 감가율이 있는 거다 이랬습니다. 감가율이 있는 것. 그래서 두 개 다 합쳐야 당연히 종합환원율이 되는 거죠. 그럼 계산기 114 나누기 75 하면 152 나옵니까? 152. 그래서 1번 답이다. 하여튼 순영업소득으로 종합환원율로 환원시키면 됩니다. 39번 원가법, 코스트 원가법 적용 감가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감가수정 방법에는 내인연수의 방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사례 환원법 등이 있다. 맞죠? 우리 요약집 101페이지에 그죠? 원가법도 거의 매년 나오니까 그 요약집 101쪽에 한 페이지로만 딱 정되어 있으면은 이것만 다 해도 됩니다.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원가법 감가수정하는 방법에 저 아래 원칙, 경쟁 내용수에 의한 방법, 정액법, 정률법, 기관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외, 관찰감가법, 분해법, 또 시장추출법 등. 그 다음 2번 정액법에 의한 감가 누계이기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함으로 직선법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죠? 균등법, 직선법이다. 그림 그리면 직선으로 가고 금액으로 따지면 균등하고 균등법, 직선법 맞습니다. 정밀법은 초기 상각이 많아서 자본 횟수를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정밀법에 대한
강가수는 차량 운반구, 구축물. 자, 차로 운반구는 세차일 때는 공원도가 크고 헌차일 때는 적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적은 이런 방법, 체감 삼각법을 하는 게 좋다. 건물은 균등 삼각하는 정액법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 수익 비용 매칭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분해법은 감가 요인을 세분해서 이에 대한 감가액을 각각 별도로 추정해서 이를 전부 합산하는 방법. 이 중에서 경제적 감가는 언제나 치유 불가능한 결함만 되어 있다. 자, 치유 가능, 치유 불능. 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도 원가법 말고 다른 방법에서도 중요하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자기 자신 문제고, 자기 자신이고, 경제 감가는 시장판 타인과의 싸움, 타 부동산과 관계이므로 자기가 어쩔 도리가 없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와 기능 감가는 자기 자신 수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수술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경제적 감가는 자기 자신 문제가 아니니까 자기 자신 수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시장의 수요자가 감소해서 인구가 빠져나와서 감가되는 경우이다 등. 그래서 자기 자신과 상관없는 감가. 경제적 감가는 언제나 치유 불능이다. 그렇지. 치유 가능한 것은 치유 비용, 이게 감가비고, 치유 불가능한 것은 수익이 감소하겠죠. 그럼 수익 감소분, 수익 감소분 이렇게 합치면 됩니다. 분해법, 분해하여 하나하나 분해하여 치유 가능, 치유 불능 이렇게 나누어서 분해법 맞습니다. 자, 4번. 보수 비용보다 보수 이후에 가치 증가분이 작을 때는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파악돼야 한다. 보수. 재건축하는 그 비용보다도 재건축 가치가 작을 때는 재건축을 안 한다 이 말이지. 리모델링 안 하고 그대로 써. 낡았지만 그대로 쓰면 수익이 감소하겠죠.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 수익 감소분을 감가비로 본다. 아까 이 경제적 감가를 감가비로 보듯이 맞습니다. 5번 관찰감가법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기술적인 하자를 찾기가 어렵다 해야죠. 순수가. 철근 콘크리트 안에 있는 감가는 눈에 안 들어오니까 확인하기 어렵다 해야지. 쉽다는 말을 쉽게 쓰면 안 되지. 이게. 자,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여기서도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1. 편집 평가 시 토지상의 정착물이 있거나 사법상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이 없는 나지 상태로 상정평가한다. 이게 나지 상정이지. 나지 상정. 나지로 나홀로 있지 상상 가정하여 평가한다. 자, 전국에 우리 편지가 50만 필지를 뽑고 있습니다. 50만 필지. 이거 중에서 건물이 있는 건부지도 있고 땅만 있는 나지도 있고 이렇지. 그러면 이 건물이 없는 것은 요거는 나지 평가해야 되고, 건물이 있는 것은 건물이 없다면 나지 상정, 상상 가정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땅만 평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지 상정 평가, 나지 평가 이렇게 한다. 맞습니다. 다음 2번. 개별 공시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 편지 공시가가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통해서 산정합니다. 자, 이때 산정하는 담당 공무원, 시군구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시군구장 책임하에 결정 공시 이렇게 하면 되지. 맞습니다. 토지가격 비준표 가로 세로 22개 특성 해가 곱해가지고 쭉쭉 구해가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한다. 3번.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등이 기관의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할 경우 그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자, 표준주택이겠습니까? 세금은 개별주택이겠습니까?
개별 주택 가격, 표준 주택 가격이 있죠. 항상 표준이 나오면 표준하고 개별하고 이렇게 서로 상대 비교 이래야 됩니다. 이 집 저 집 세금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리고 과세는 개별 주택 가격, 개별 공시가 보고 하는 거죠. 땅도 표준지 공시가는 넓은 지역 보상가 결정할 때 산정 기준이지만 이 땅 저 땅 개별 주택 가격은 세금이지 세금. 우리 공법 공부하실 때 대장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는 개별 공시가 있다 없다? 등기부에는 개별 공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는 권리, 사부적 권리니까 있을 필요가 없지. 그렇지만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는 있다 없다? 이거 누구 건데 얼마짜리 좀 되겠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별 공시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은 시군구에 가야 됩니까? 등기소 가야 됩니까? 그렇지, 시군구에 가야지. 시군구 행정청에 가면 아, 이 땅 누구 건데 얼마, 공시가 얼마네? 그 보고 경제적 가격을 구할 수 있는 면적도 있고 그 데이터가 다 있다고. 공적인 데이터가 가격이 다 있죠. 세금 떨어야 하니까. 벌써 이제 우리 지방세 시군구에 가면 지방세는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때리잖아요. 그거 다 있어야 그거 보고 고지서를 발부하지. 공시부 공부할 때 그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그 기획한다고 하면 혼쭐 났을 게야. 그러니까 가만히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당연히 그거는 있어야 한다고. 재산세 과세하려면 그거 있어야 시장군수 구청장이 때리죠. 자, 4번. 개별 공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군구장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맞죠? 개별 공시가는 시군구 맞습니다. 그 다음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편지 공시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당연하지. 앞에 말이 있지만 편지 공시가는 없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있지만 뒤도 있다 이렇게 돼 있네. 그 맞는 말입니다. 자, 됐고요. 이제 뒤에 우리 가격 공시제도 요약집 한번 볼까요? 시험. 그 양이 많아가지고 혼자서 보기는 약간 벅찼을 겁니다. 자, 107페이지 요약집 107쪽에 표준지 공시지가 편지 공시가 있고 그 다음 넘겨보시니까 개별 공시가 일단 돈으로 볼 때는 편지 공시가는 보상가 등 산정할 때 산정 기준, 개별 공시가는 이 땅 저 땅 다른 세금 산정 기준이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주택 가격 공시제도 단독주택은 표준주택이 징검다리가 있고 그 다음 개별주택 가격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둘 다. 근데 공동주택은 표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시험 잘 나온다고. 공동주택은 징검다리가 필요 없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치? 몽땅 다 전수조사했는데 뭐 표준이 필요해? 전부 다를 전수조사했는데 표준이라는 것은 몇몇 표준만 뽑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단독주택은 20만 호, 땅은 50만 필지 이렇게 표준을 뽑아갑니다. 그러니까 징검다리 밟고 그 다음에 개별 이렇게 하는데 공동주택은 표준이 필요 없다니까 모두 다 몽땅 카운터로 다 했어요. 근데 무슨 표준이 필요 있어요? 그 시험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비주거용은 나봤자 그 우리 그 제가 간단하게 적어놓은 그 비주거용의 그 개념하고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은 표준 징검다리 밟고 개별로 가죠. 그거 하시면 되지. 근데 표준은 시구장 책임해야 합니까? 국장 책임해야 합니까?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국장 책임하에 결정 공시하죠. 우리 단독주택처럼. 그 다음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공동주택처럼 하니까 국장 책임하에 결정 공시를 하겠죠.
그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 흐름만 아시면 그 문제 문항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세시학에는 임의규정사회라서 출제할 큰 의미가 없다. 원래 처음이니까 한 3년 차니까 뭐 한 문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해도 걸릴 수가 있는 정도 문제로 나아지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6회. 자, 6회. 육회 1번, 1, 2, 3 하고 시도를 합시다. 6회 1번. 앞에 보통 뭐 한 세 문제는 우리 총론에서 나온다 이랬습니다. 총론. 자, 1번. 복합부동산 개념 및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복합이라서 어렵다. 어렴풋하다 이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험 나올 포인트는 또 분명히 할 수 있다. 자, 1번. 복합부동산하고 복합개념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복합부동산은 건물하고 땅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복합부동산이라. 또는 집합 건물 구분 소유되는 여러 개 있으면 이게 복합부동산이라. 네? 복합부동산. 토지 건물 결합되어 일체로 거래 대상이 지정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주로 일괄평가합니다. 앞말은 맞네. 근데 부동산 학의 접근 방법에서 종합식 접근 방법의 근거를 제시한다. 종합이다 이 말은 법, 경기, 복합 개념, 종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뒷말이 틀렸어. 종합식 접근법은 복합 개념이지 이걸 두고 하는 말은 아니죠. 복합 부동산은 이거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이게 다르죠. 법상 2개 이상 구분 등기되면 여러 개 아닙니까? 아파트 구분 등기. 그래서 이건 법상 2개 이상 된 부동산이라는 뜻으로 복합 부동산을 합니다. 복합 개념하고 달라요. 복합 개념은 그 평가할 때 법적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또 경제적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기술적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다 함께 고려해서 평가하라 하는 이게 복합 개념이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합 부동산은 법적 개념에 불과합니다. 복합 등기된 부동산의 뜻이니까. 등기, 복합 등기. 권리에 불과한 거고, 법, 경기, 복합 개념은 법적으로만 보지 말고, 민법적으로만 보지도 말고, 공법적으로만 보지도 말고, 돈만 척만 보지도 말고, 눈에 보이는 유형, 기술적 측면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유형, 안 보이는 무형, 유무형.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봐야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봐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 세상 살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하죠.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돈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다 안 보인다 했잖아. 안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하지. 보이는 것보다. 그래서 이걸 다 함께 복합 개념으로 보라는 것이고, 복합 부동산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구분 등기 다 돼 있는 등기는 법적이죠. 법적 복합 부동산, 법적 측면만 얘기할 때 복합 부동산이라 이렇게 합니다. 다르다. 그래서 1번이 틀려버렸죠. 조금 어렵네. 자, 2번. 건물과 토지를 일괄 평가하는 경우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다. 대표로 아파트. 아파트는 거래 사례가 많다 적다? 많죠. 그래서 토지 건물 일괄 평가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 중심으로 맞습니다. 뭐 아파트 예를 들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간단해진다. 그 다음에 3번 비교 방식으로 평가할 때 평가 대상 물건이 토지인 경우 사례 가격이 복합부동산의 가격이면 배분법을 정하여 할 수 있다. 아까 맞죠? 아까도 문제 풀었잖아요. 배분법. 나는 지금 땅을 평가하고 싶은데, 나는 예를 들어서 땅을 평가하고 싶은데 땅 거래 사례가 없어. 토지 건물 일괄 거래 사례는 많다고. 그러면 건물은 빼고 토지 배분하여 이렇게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하면 되겠죠. 배분법. 4번 수익 방식으로 대상 토지 또는 건물 가격을 평가할 때 사례 부동산의 순수익이 복합 부동산 순수익이면 잔여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요 95페이지 한번 95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산형으로 출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잔여법. 가운데 보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해서 적극적 생산 요소, 노동, 자본, 이 건물에 딸려 있는 것은 땅은 부동자세로 있어야 하지만 건물은 이 땅 저 땅 어디에도 이동하면서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잡아 붙들어 매놓고 적극적 생산 요소이고, 그 다음에 토지는 소극적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토지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이거 수익 배분회가 토지 잔여법, 건물 잔여법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 그건 이제 우리 수익환원법에서도 또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뒤에 넘기면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 요약집 100페이지 맨 위에 가니까 수익환원 방법의 잔여환원법 속에 토지 잔여법, 건물 잔여법, 부동산 잔여법 있죠. 이 세 가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심해가지고 순영소득을 3천만 원 벌었대. 근데 건물이 번 것이 2천만 원이다 하는 걸 압니다. 땅은 얼마 벌었는지 몰라. 그러면 건물 번 거 알면 나머지 1천만 원 잔여분은 땅에 벌었겠지. 여기 토지 잔여법이라. 그래서 건물 할인율이 10%라면 2천만 원 나누기 10% 하면 2억이죠. 그 다음에 토지 할인율이 5%라면 1천만 원 나누기 5% 하면 2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4억이라고 복합부동산 평가 이렇게 한다고. 자, 우리 계산형으로도 이렇게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계산형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토지 잔여법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 잔여법은 토지 건물 합심해가지고 3천 벌었습니다. 근데 토지가 번 게 1천만 원 확실하게 압니다. 그럼 나머지 잔여는 건물이 벌었겠죠, 당연히. 그럼 이 나누기, 만약에 환원율이 똑같으면 똑같이 평가되겠죠, 그죠? 4. 이걸 보고 건물 잔여법을 한다. 건물 잔여법. 부부가 통닭집을 했는데, 그래서 3천 벌었습니다. 남편이 번 게 2천 확실하대. 남편이 2천 번 확실하대. 나머지 부인이 벌겠지. 부인이 번 게 1천만 원 확실하면 나머지 남편이 벌겠지. 근데 토지 건물 같이 벌었습니다. 같이 벌면 누가 얼마 버는지 모르잖아, 그죠? 이럴 때는 그 전부 다가 3천 전부 다가 부부 합심 토지 건물 해서 번 거지 배분이 안 돼요. 이걸 보고 부동산 잔여법을 합니다. 부동산 잔여법. 환원율만 종합 환원율 넣으면 되지. 그럼 이게 5%, 10% 종합 환원율 구하니까 7.5%다. 그럼 이게 4억. 이렇게 해서 구하도 된다. 이걸 보고 부동산 잔여법. 그래서 토지 잔여법, 건물 잔여법, 부동산 잔여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수익 배분하는 거죠. 수익 배분. 그래서 혹시 계산형이 나온다면 이게 옛날에 잘 나왔습니다. 출제를 잘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환원율로 나온다는 게 처음부터 수익 방식 아닙니까? 수익 방식. 처음부터 수익 방식이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을 환원하는 경우 토지 건물 환원율을 가중평균하여 구한 종합 환원율을 적용한다. 이거 금방 했던 이거 7.5% 이게 종합 환원율이죠. 여기 이거 10% 5% 이거는 이 10%는 건물 환율이고 5%는 토지 환율이고 각각 개별 환율입니다. 그걸 가중치를 곱해가 더하면 이게 종합 환율이지. 전체 순요 소득할 때는 종합 환율 해야지. 자, 그다음에 2번. 자, 2번. 부동산 특성 중 부동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움직이는 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 국지적 시장이다. OX. 지역 분석, 마켓 분석. 어느 시장 지역에 300평이냐 하는 땅이 중요하겠습니다. 명동에 있는 명수연마 땅이냐, 실갑산에 있는 콩밭이냐 다르다 했지. 자, 그래서 국지적 어느 시장 지역이냐 따라 다르다. 이거 맞네.
다음에 추상적 시장이다. 부동산은 부동자세로 있기 때문에 뒷산에 있는 가수원을 공주의 사무실에 몇 분 갔다 왔다 현장 답사하고 나서 사무실에 와서 그죠? 사무실에 와서 서류를 가지고 상상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잔금 치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추상한다. 부동산은 뒷산 가수입니다. 저 뒷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만약에 뒷산에 있는 과일 같으면 눈앞에 사과를 놓고 박스를 놓고 먹어가면서 때깔도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사고 파는데 가수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때문에 더욱더 추상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더욱더 추상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부동자세로 있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 지금 계약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재고시장 형성. 이건 영속성 문제죠. 오래 쓰니까. 지역 분석 맞네. 리얼. 지역 분석, 국지 분석, 부분 지역, 하위시장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외부 효과. 부동자세므로 시장 외부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마켓 외부 효과를 엄청 받는 것이 바로 부동산 때문이다. 그 다음 비업 일물일가법칙. 일물일가법칙에 대응되는 용어는 개별가격이 있죠. 개별가격. 그걸 반짝 생각 빠른 속도로 떠올리시고 일물일가법칙은 동일물에 대하여 동일가격이다. 오늘 현재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주가가 서울, 부산 어디 가더라도 똑같죠. 동일물에 대하여 동일가격인데 땅은 서울 땅, 부산 땅 뭐 다 달라요. 개별 가격.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개별 가격이지 인물일가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그의 특징이지.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니은과 리얼과 미음 4개. 3번이 답이다. 자, 3번. 정착물. 우리 정착물이 나오면 제일 먼저 정착물이냐 아니냐 이것도 시험 나오고 정착물이면 독립정착물이냐 종속정착물이냐 이걸 또 구분해야 되죠. 독립정착물이면 뭡니까? 독립정착물이면 따로 사고 팔고 등기대상 이래 되는 거죠. 그 독립정착물에는 알다시피 우리 건물 대표로 있고 또 임목도 있고 명인방법도 있고 미분리 과실도 있고 또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돼지 감자 심었다. 근데 성숙된 돼지 감자가 되면 땅 지주가 알든 모르든 독립정착물이 돼서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근데 미수성적 정착물 같으면 씹지 말고 편말 써놨는데 지주가 판에 불 수도 있습니다. 파가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은 따라가면 되니까 건물 종속정착물은 건물 하면 되고 토지 종속정착물은 토지 하면 되지 그냥. 그게 이제 시험 나온다. 자, 1번. 건축 재료 상가 욕조는 동산이지만 주택에 설치된 욕조는 부동산이다. 맞지 이게? 욕조. 설치된 것은 이건 이제 이거죠. 이 욕조를 제거하면 건물에 손상을 주면 정착물을 한다. 그 다음 2번. 특정 위치나 특정 용도에 맞도록 고안된 경우 그 물건은 동산. 땡 틀렸죠. 부동산. 우리 아파트에 창틀이 그 아파트만 톡톡에 있는 창틀 이거 떼갈 수가 없잖아요. 이사갈 때. 창틀도 그렇지만 하다못해 겉에는 또 다른 게 부분 쓸 수도 있어요. 뭐 블라인드라든지 뭐 그 아파트만 톡톡에 고안된 정착된 것은 부동산입니다. 정착물이에요. 동산 X 틀렸다. 그 뭐 용어를 기억하고 안 기억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 주변에 우리 집 옆에 둘러보면 다 있는 겁니다. 자, 3번.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되기도 한다. 맞습니까? 주물, 종물. 그렇지. 그 종물이 대체로 종속 정착물이 또 종물이 될 경우가 많지. 4번. 물건의 부착 방법, 조합 및 적응 정도, 설치 여도,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정착물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그렇겠지. 정착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할 때
바로 그냥 그 상식적으로 예를 가지고 보시면 된다 했습니다. 이런 용어를 쫙 이렇게 나열해서 실제 출제는 요즘 스타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게 있더라도 그 요약집에 그 예를 보고 흔적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자, 5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로를 요하지 않는 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우리 집 뒤에 있는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어서 중개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 집 팔면 대문 앞에 있는 대추나무, 집 뒤에 있는 감나무 같이 집이죠. 같이 팔리는 겁니다. 중개 대상물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다. 자, 앞에 총론 쪽에는 이거 말고도 뭐 공법 관련해서 우리 주택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또 우리 토지 용어 매년 출제하기도 하고 매년 출제하는 범위 한번 대충 한번 찍고 시도를 합시다. 자, 요약집에 맨 앞에 자 2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2페이지에 정의 나와 있습니다. 정의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응용기술 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하는 꼭 별표하시고 링과 다수도 하나 별표 두시고 그 다음에 연구대상 참조로 활동현상 뭐라 하는 개념 정도만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이념, 효율성, 형평성 이거는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민법은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을 강조합니까? 공법은 형평성을 강조합니까? 효율성을 강조할까요? 공법이 효율성이라 민법이 형평성이고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죠.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제자리만 오면 되니까. 사법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법질을 쓰고 공법은 공평성, 형평성을 강조하는 법이죠. 법도. 그 이념으로 다 돼 있는 거지. 학교로는 다 걸쳐 있습니다. 학교로는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능률수죠. 능률수. 이거 능률수는 효율수 머리와 가슴이 조화로운 상태.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문적 성격도 별표를 해두시고 그 다음 그 복합개념, 복합부동산, 복합용도, 유무형 다음 페이지 우리 법률 개념도 시험 잘 나왔다. 정착물은 잘 안 나오지만 지금쯤은 정착물이 금방 뭘 나오더라도 또 할 수 있는, 풀 수가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측에 경제적 개념, 기술적 물리적 개념 구분 분명히 하시고 넘겨서 그 토지 용어 이게 매년 나오니까 매년 여기서 매년 그리고 우리 8페이지 가면 건물 용어 중에서 주택 용어 그게 간간히 몇 년에 한 번씩 나오죠. 주택 용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 주택 용어에서 우리 준주택은 놀다 오기 이랬죠. 노인복지주택 다중주택 그 다음 뭐다? 옵셀 기숙사 놀다 오기 준주택 이게 시험 잘 나온다고 해요. 이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이지만 학교론에 하나 쫙 튀어나오니까 부동산 경영 그 다음 특성 여기도 매년 나온다. 특성 부연계 용도 분화 위치 자 그 정도 체크하시고 하여튼 짧은 시간 내에 한눈에 간파해보는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 잠시 쉬었다가